저는 여러분들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바처럼 원래는 컨설턴트고요, 직업이.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상당히 오늘 이 자리 쓰는 게 좀 복잡한데, 마음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2010년에 디자인의 비전 2020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진흥원하고 같이 했죠. 진흥원의 윤성원 과장하고 같이 하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저는 원래 디자인이 전공인 사람은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했고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로 생활해온 사람인데, 디자인 업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디자이너 이러면은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감도 상당히 좋고, 또 디자이너 이러면은 감히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제 고귀하게 보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여튼 선망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산업에 대한 우리 진흥원 사실은 고민 진짜 많이 하는데,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 비전 2020, 2020년까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은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했는데, 그때 데이터를, 디자인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충격이 컸었던 거는 이제 1년에 연간 배출되는 인원이 23,000여 명이다. 숫자가 많다. 근데 그 당시의 데이터로 보면은 사실은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되는데 취업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낮았고, 또 취업률이 되는 분들도 또 급여나 페이 수준이 평균으로 보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평균으로 보니까 산업체.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어쩌다 이래 됐을까 해보니까, 디자인 산업은 기존에 있는 그 제품 디자인 쪽 산업에 있어서는 디자이너와 디자이너를 쓰는 기업과의 이 관계에서 거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좋은 위치로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에 있어서도 시장 가격도 적정하게 형성이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디자인 쪽은 또 공급이 인력이 23,000명씩이나 나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흥원하고 고민을 같이 한 것이, 그러면은 디자인이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판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된다. 디자인에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가져가는 코어 컴피턴시 혹은 코어 우리의 비즈니스 에리어 타겟,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 바꿔서 새로운 이 게임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진흥원 얘기하는데 진흥원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대상 영역,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를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가야 된다. 이제 해외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비전 2020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변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현재의 상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 야, 그때 2년 전에 그런 거를 주장했는데, 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불과 2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잘하면 우리나라 이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글로벌적으로 리딩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작업을 지금 몇 개월째 6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팀들이 영국의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 쪽의 리더라고 하면 영국인데, 영국에 있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그런 코치를 받고 자료를 봤는데, 그 치열함이 오히려 우리가 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이 에너지를 태우는데,
그 열정과 정교함과 그 창의성과 또 다양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대단하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에모셔널리 조금 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주장했던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실현이 가고 있는 분야예요. 제조업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뭔가 올리는 거, 서비스 산업을 올리는 거, 디자인 기업 역량 고도, 이거는 상당히 열심히 가고 있는 거고, 특히 좀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직영부로 친다고 하면은 국가 R&D 예산이 한 4조 5천억 뭐 이 정도까지 가요. 물론 그 분야 중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제 강한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지만, 디자인 산업이 발전돼야 되면은 우리가 2년 전에 주장했던 부분이 국가 R&D 전체 프로세스에서 디자인이 이 전 주기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요소, 이 프로세스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혹은 거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자인을 R&D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까지 이제 주장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요즘에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2년 전에 주장했지만 현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디자인 쪽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이너가 기존의 그런 스타일리시한 부분을 넘어서서 새롭게 디자이너가 역할을 정립을 하고 이 국가 이 전체 이 경제 혹은 이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역할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자면은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때 2년 전에 주장했던 바인데 현재도 저는 이거는 아주 유효한 얘기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밸류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가치의 창조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이거는 상당히 절박하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디자이너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상당히 부분 센서티브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고객이 누구인가, 디자인에 그럼 고객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이너의 고객은 어쨌든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공공행정, 이런 세 가지 분야를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디자이너한테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쓰고 있던 단어가 이제 future envisioning, 이런 말을 썼잖아요. future envisioning. 그러니까 미래를 눈에 보이게 해주는 역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업이나 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빨리 뺏겨서 누구를 추월하고 추격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여. 내 앞에 누굴 뺏기려고 해도 뺏길 대상이 별로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산업들은 직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퓨처 라이프 자체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를 줘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조업 마인드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인드, 그런 퓨처를 이렇게 그려내는 힘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퓨처의 새로운 라이프를 이렇게 설계해내고 창조해내는 역할이 우리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고질적으로 특히 공공행정 분야가 더더욱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적극적 의미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적 역할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런 역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예를 든다면은 뭐 의료 서비스 분야도
디자이너적 어프로치를 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림을 따온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따온 게 외국 그림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뭐 환경이나 거리나 이런 것도 새로운 소비자 감성 쪽으로 바꿔야 된다. 당위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도 실제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슈들을 디자이너적인 접근을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고령자들도 보다 해피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디자이너가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2년 전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시점에 오면은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전에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이 제조업의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제조업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돼서 제조업이 서비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은 2012년 현 시점에서 보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분야,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그 산업의 서비스 자체를 혁신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됐다. 그중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했던 부분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적인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프로치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적 접근을 해서 새로운 것을 뭔가 밸류를 크리에이트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다는 하나의 이 계략적이고 이 원론적인 개념적인 틀을 놓고 상당히 많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서비스 디자인 쪽에 관심 혹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업계 산업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지금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서비스 디자인이 디자인의 영역이냐 아니냐 이제 누가 거기에 그러면은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조업도 서비스를 가지고 새롭게 제조업의 강점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에 당위로는 인정하고 그거를 이름 붙였을 때 그것은 서비스 디자인이다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서비스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이 상당히 많다. 특히 제조업에 들어가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논의를 조금 좀 많이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하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 공공의료나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달라요. 다른데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인 최종적인 아웃풋,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게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의 감성의 세계에 있어서 터치를 안 하고 있던 그 분야를 감성의 사람의 이모션 혹은 익스피리언스 혹은 니즈 이런 부분에 터치를 아직 안 하고 있던 그 언터치드된 부분들을 잡아서 그거를 비즈니스화한다.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제조업을 대표 제조업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전통 제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심플한 거예요. 밸류 체인이 심플해가지고 빰빰빰빰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판촉해가지고 팔고 AS하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안에 이제 서플라이어들이 내 뒤에 들어와서 부품 제공하고 이런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원타임으로 팔고 나면 끝나는 게임인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하고 이 밸류를 제공한 나하고의 컨택이 이
접촉이 컨티뉴어스하게 일어나는 거죠.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접촉 자체를 비즈니스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게요. 이게. 그럼 이제 그야말로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특히 제조업과 관련돼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누가 언터치드된 아직 터치가 안 된 미답의 그 감성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누가 센시티브하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걸 하나의 UX라는 관점이 좀 더 토탈 홀리스틱하게 가서 홀리스틱 익스피리언스로 그걸 구조화시켜내는 능력이 누가 있느냐 요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구조화된 통합적 경험의 밸류를 이거를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 전환을 누가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 게임이 엄청난 큰 게임인데 이거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직면한 이슈고 서비스 디자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의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물론 얘기는 이제 코크리에이션, 코어, 콜래보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디자이너 편이에요. 디자이너가 가능하다. 왜냐?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비스 디자인은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멋있어. 방법론이 아직 그냥 픽스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론을 지금 백과쟁명식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그런 흐름들이 그 에너지, 이 에너지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나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엄청나게 분석하면서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이슈를 디파인 해내고 거기에서 사용자한테로 가가지고 그들의 디자이어, 니즈, 디맨드 혹은 이모션 혹은 익스피리언스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냉장고라고 하면은 냉장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전 제품들이 전통적인 경쟁 구조에서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냉장고 디자인도 비슷해요. 기능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도 거의 똑같아요. 뭐 어쨌든 머티리얼도 똑같아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사실은 이익 구조가 초박형이래요. 초박형. 그야말로 이문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싸움은 뭐 어쩌다 갑자기 크기 싸움을 해요. 누가 더 큰 거 만드냐. 근데 그게 말이 아니 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과연 주부들과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냉장고와 같이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끌어내서 그걸 하나의 밸류로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즈니스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다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새롭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이 여기에 관여가 된다.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다. 뭐니 해도 세 가지다. 이 부분이 없으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은 디자이너가 안 돼. 결국은 디자이너가 안 돼. 근데 반쯤 겪겠네.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은 뭐니 해도 센시티비티다. 센시티비티, 민감성이다. 그래서 미세한 흐름과 사람들의 미세한 감각과 미세한 경험의 차이를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그것을 디텍트 해내는 그 능력이다. 그 능력이 핵심이네. 핵심의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네이션. 그걸 가지고 그런 디텍트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그것을 상상하고 구체화시켜내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이 이미지네이션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 디자이너 이게 관건인데 이거는 타고난 능력이라서 아무나 못해.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결국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모습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전인 미답의 새로운 그 분야, 그런 감각의 세계를 누가 디텍트해서 상상을 해서 그걸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서비스로 구체화내느냐, 이 부분이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 능력을 다른 영역에서는 저 능력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더욱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 세 개 다가 어려워요. 사실 센시티비티도 어려워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디자인이 디자이너 영역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핵심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 디자인은 끝에 가면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지. 이 부분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태여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비스 디자인은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UX적인 그런 핵심 역량이 앞뒤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 앞뒤 부분까지 확장돼서 책임 부분을 넓혀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디자인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그 R&D 전략기획단에서 오늘 지경부에서도 또 와주셨는데 디자인은 산업 분류 체계상으로 보면은 지식 서비스란 말이죠. 지식 서비스입니다. 지식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컨설팅, 디자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식 서비스인데 지식 서비스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디자이너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디자인은 지식 서비스다. 지식 서비스는 뭐냐?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것이 지식 서비스 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의 존재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 산업의 생산성, 타 산업에 잘 되게 해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 의미로 디자이너가 지식 서비스적인 관점 혹은 타 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데에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고 한편으로는 프로블럼 솔버가 돼준다. 니네가 직면한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들이 개척 못하고 있는 미래를 내가 크리에이트 해준다라는 게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앞으로 계속 이제부터는 그 관점을 조금 패러다임을 자꾸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의 세계는 어쨌든 변함없이 있단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고객이 되는 제조업이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제조업은 과연 뭐를 원하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내 고객이 되고 있는 공공행정, 공공서비스는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어떤 거. 똑같이 서비스 산업도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더 이상 제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나가는 데는 한계에 도달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텔레비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게임을 하면은 이제는 중국 하이얼도 잘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본원적인 TV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수적인 요인들로 싸움을 했단 말이죠. 누가 가격이 더 좋으냐, 누가 품질이 더 좋으냐, 누가 기능이 더 많으냐, 컬러가 깨끗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누가 디자인이 좋으냐, 누가 재질이 좋으냐 이런 걸로 싸웠는데 이제는 그건 게임이 거의 다 가버렸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경쟁에 있어서 자기네 제품과 코어 상품들에 있어서 본원적 기능, 본원적 서비스의 변신을 추구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TV는 영상을 전달해주는 매체다라는 걸 넘어설 때만이 제조업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제조업은. 그럼 거기에 어떻게 디자이너가 컨트리뷰션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결론적으로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조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메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메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프로덕트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낸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것이 관건이다. 그쪽은.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된다. 두 번째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공서비스 부분은 저는 원래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혁신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정부혁신 센터장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공공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공행정에 가까이 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라고 해봐요. 동사무소는 서비스 혁신을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럼 동사무소가 공공행정의 하나의 총체적 결집체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가 직면한 상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안 친절했어요. 친절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게 무뚝뚝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공공행정을 동사무소가 좀 더 친절하게 할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거예요.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직면한 게 뭐냐면 그러면 좋아. 친절한 건 좋은데 동사무소가 공공행정이 직면한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올릴 것인가,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시스템을 깔았어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민등록 등본 띠로 동사무소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아무 데서나 다 떼요. 이제는. 맞죠? 그죠?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사람들은 그냥 손 털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지금 직면한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자, 친절도 해줬어. 원래 하고 있던 본원적 서비스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동사무소의 본원적 서비스 자체를 리디자인해야 되는 단계로 간 거예요. 직면이. 이거는 공공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정권이 누가 서든 간에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과 새로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공공행정의 새로운 서비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거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디자이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업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호텔, 음식점, 식당, 이런 거예요. 다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서비스가 not bad. 그런데 서비스 산업은 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서비스는 산업이라고 잘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건 장사고 그냥 장사다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과학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성. 장사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주먹구구식인 거야. 그걸 이제 장사한다. 그게 서비스 산업은 되게 거의 장사 같은 뉘앙스예요. 다시 말하면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리와 메커니즘이 감에 의해서 했다. just 감. 그래서 사장이 야 저거 좀 바꿔. 이러면 바꾸는 거야. 이쪽에다가 해! 이러면 이제 하는 거죠. 거의 감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은 거의 단순히 감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으로 그 서비스 자체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내는 그 필요성이 이제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의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이런 이슈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에서는 그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았다. 뚜렷하지 않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유저 중심의 감성적 어프로치가 있어야만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턴트들도 아직은 이쪽으로 눈을 못 돌린 거지. 그리고 이 선수들은 상당히 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이 분야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객이 되는 이 산업들은 이런 어려움에 있다.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케이스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들은 약간은 또 컨피덴셜한 부분이라서 잘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드린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비스 디자인은 저는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누가 내인데 서비스 디자인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자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의 요소가 되든지 어떤 기술이 되든지 그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 있는 구조로 형성시켜주는 거다. 그런 것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요소적으로 있던 것들을 우리는 뭐 TV라고 하면 스마트 TV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이 돼서 다양하게 요소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네트워크로 서비스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조업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디자인적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렐러티블리 조금 쉽고 니즈가 클리어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한테 기회는 사실은 공공 부분이 가장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그 중랑구하고 같이 뭘 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앞에 케이스는 제조업하고 어디하고 하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중랑구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 서비스 디자인이 뭘까? 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공공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민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비헤이비어를 바꿔내는 거, 행위를 바꿔낸다는 게 뭐냐면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여기 공원도 있고 바로 옆에 좋은 시장도 있는데 이쪽에 와서 공원에서 놀지도 않고 시장에 와서 장 보지도 않아.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 행위는 주로 옆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행위를 한단 말이지. 구매 행위를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이 행위의 패턴을 공원에 와서 운동하고 시장 보고 집에 가는 이 행위의 패턴으로 돌려내는 것, 결론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되든 시민들의 비헤이비어를 바꿔내는 거죠. 그죠? 고령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디자인은 결론적으로 가면 뭐예요?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그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그런 행위를 하자면은 그 행위를 둘러싼 조건들을 리디자인 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공공행정은 상당히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행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은 다 시장에도 안 오고 공원에 안 오는데 공원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유인을 하면은 공원이 될까, 이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건강, 헬스 이런 건데, 그런 밸류를 공원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건강을 관리해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 걸로 서비스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뭐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공원하고 또 옆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연결하는 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공원에 와서 운동도 하고 헬스파크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그게 상담도 하고, 그러면
주민 이 카드도 발행해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 키오스크에 대면은 몸무게 얼마 늘어났는지 뭐 당뇨가 어떤지 뭐 이런 게 쭉쭉쭉 나와.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온 우리 간호사분이 앞으로 식단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 가서 시장 봐서 집에 가는 거야. 요런 메커니즘이 심플해.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오늘 뭐 실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디자인진흥원은 항상 고민하는 게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시장이 어디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진흥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국방 분야에 디자인이 어프로치를 하면은 국방 분야에 이 국방 분야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래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군인이 60만 명이 되잖아요. 장병이 60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60만 명한테 군벌 한 벌씩만 줘도 60만 벌을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2벌 주면은 이게 120만 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막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내복을 1개 주고 빤스도 1개 주고 뭐 이래 하는 거야. 그럼 막 죽으나 사나 입고 살아야지. 모자도 1개만 보급을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모자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 전투화도 하나만 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신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만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우리 군인들이 이 군용 물품과 관련돼서 편리하고 좋은 경험하고 그거는 I don't care야. 그까지는 케어할 것도 없이 하나라도 물건 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군 정책이란 말이에요. 군수물자에 대한 정책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제는 그때가 조금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래도 군복 2벌도 줄 수도 있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득이면 뭐 세계 10등 내로 이러네. 그러면 이제 군대의 그 많은 물자들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어차피 군대 물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군대 전투복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전쟁한다 그러면 어디서 다 전쟁하냐? 산에서 전쟁을 하니까 군복도 다 이렇게 얼룩 이래같이 이랬는데 요새는 전쟁이 시가지에서 하고 뭐 사막에서도 하고 그런데 초록색 뭐 이런 거 하면 막 좋다고 뛰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색깔부터 바꾸는 거죠, 그죠? 색깔부터 바꾸는 거 이런 이제 전체적인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그런 걸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진흥원도 그러면은 디자인이 어프로치를 해서 그걸 좀 하자 이래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또 몇몇 깨어 있는 선수들은 여기다가 서비스 디자인을 넣자 이렇게 된 거야. 이 뭐냐면은 또 우리 전략기획단에서는 웰리스의 개념이 있어요. 웰리스라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웰리스적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웰리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서비스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장병들의 물자와 이 전체적인 생활 공간 자체를 변화를 주자. 이런 개념을 우리 디자인진흥원하고 몇몇 또 선수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디자인 업계로 봐가지고는 이게 잘 되면은 좋은 기회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딴 거 아니고 쉽게 아니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군대에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를 보면은 군수품, 모자, 전투복, 군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우위 있잖아요. 이거 우리 판초우위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 나 군대에 있을 때는 그거 하면 머리를 어디로 빼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밀어도 안 나와. 그런 거 압니까? 김 과장님 아시죠? 그런 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병영 환경, 병영 자체, 그 다음에 군 접점 지역, 위병소, 담, 구대 마크 이런 것이 주는 경험이 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프로치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때 이제 커스터머 전이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병사가 휴가를 간다고 하는 거야, 그죠? 휴가를 가서 아침에 닦아가지고 슉 갔다 오는 이 전체 과정. 그래서 휴가 애인 만나고 잘 놀고 다시 버스 타고 쫙 오는 이 과정. 그래서 부대 근처에 왔더니만 그 담을 보는 순간, 이 위병소를 보는 순간, 이제 그 절망감과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 세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걸 이제 어프로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침에 평상에 눈 떠가지고 친구 정리하고 군복 정리 군화 신고 세면하고 조식하고 군화 끝매고 군화 벗고 군복 다리하고 수면하고 이 전체 과정에서 페인 포인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더 분석을 전이맵을 해서 분석을 해서 군화끈을 매는 그 행위의 과정 뭐 이런 쭉 이러면서 지금 진흥원은 그것들을 뽑아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군대 물자들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서비스 디자인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무튼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불과 2년 만에 붐을 일으키고 지금 당장 상당한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부까지도 군대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되는 내용에 보면 전망과 역할로 보면 전망은 정말 좋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해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럼 역할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공행정,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밸류 크리에이터, 프로블럼 솔버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